새벽빛이 스며드는 낡은 부엌. 아궁이 위 솥에서 김이 오른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따뜻한 밥상, 등에서 느껴지던 체온, 새벽마다 들리던 물소리, 아니면 그분이 혼자 삼키고 있던 눈물.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 혹은 이 땅에서 묵묵히 살아온 수많은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박수님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내, 아무개 며느리로만 불렸습니다. 그녀 자신이 가진 이름은 수십 년 동안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름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박수님. 1942년 봄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여자.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16에 시집을 가고 5아이를 낳고 평생 부엌과 마당과 논밭 사이에서 살다 간 사람. 하지만 이 짧은 설명 뒤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0년 70년대 농촌 부엌. 흙바닥, 아궁이, 집더미. 새벽 4시의 어둠. 1965년 겨울. 아직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새벽 4시. 수님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녀는 냉기가 스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집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연기만 피어오르다가 작은 불꽃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25밖에 안 됐지만 그 눈 주위에는 이미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뱀배는 불룩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쌀을 일어 솥에 앉히고 된장을 풀고 마른 나물을 불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호호 불며 다시 움직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일어나며 아궁이 불소리만 들린다. 왜 이 시간에 일어나야 했을까요? 시아버지의 밥상은 7시까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도시락은 6시 반 전에 싸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준비도 빨래도 마당 쓸기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동이 트기 전에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한 적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도 수님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둘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밤새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의원은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읍내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일이 있어 타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수님은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포대기를 3겹으로 두르고 빗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돌길 위로 지늘길 위로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가로질러 그녀는 달렸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열로 인해 내뱉는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체온만이 그녀가 계속 달릴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읍내 의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신발 속에 빗물이 고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아이를 살피는 동안 그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비로소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인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았습니다. 해열제를 맞고 이틀을 앓다가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는 낳은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막내가 5살이 되던 해 아이는 처음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였는데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금살금 부엌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가 등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몰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단단했고 항상 부지런했고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저렇게 작아 보인다는 게 5살 아이에게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문틈 사이로 엄마의 흔들리는 어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 막내 아이는 어른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기억이에요. 엄마가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소리도 못 내고 혼자 우는 게. 수님은 그날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남편에게 야단 맞았을까요? 몸이 너무 아팠을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서 이유도 없이.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그 눈물의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온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물 이유는 혼자 삼킨 여자. 그것이 박수님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있고 수님은 그 옆에 서 있다. 수님의 남편 이재석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술은 많이 마셨지만 사기를 치거나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식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서 아내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는 그것이 아내의 일이었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그 시대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 그늘을 만들어내는지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장면. 이재석이 상석에 앉아 반찬을 집는다. 수님은 뒤에 서서 시중을 든다. 저녁마다 이재석의 밥상은 먼저 차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수님은 아이들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남은 밥을 나중에 혼자 먹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밥상에 함께 앉아 먹고 싶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 누가 물어봐주면 좋겠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하지만 그 생각은 생각으로 끝났습니다. 말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꺼냈다가는 무슨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님에게는 작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볼 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500원, 1000원. 아주 조금씩. 그게 뭘 위한 돈이었냐고요. 아이들 운동회 날 사줄 과자 값이었습니다. 막내 입학식 날 새 운동화 사줄 돈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에 몰래 드릴 용돈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한 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석이 어느 날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에 수님의 몸이 굳었습니다. 장 보고 남은 거 조금 모아둔 거예요. 집 살림은 어떻게 꾸리면서 돈이 남아? 내가 살림값을 너무 많이 준 거야?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날아왔고 때로는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폭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인지 그 당시 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이 화가 난 것이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고 그러면 더 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긴 소매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으니까요. 수님은 그 멍보다 더 깊이 아프게 찍힌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이름 붙일 언어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 식구가 잠든 뒤에 수님은 가끔 창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엔 별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간만이 그녀가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것,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읍내 서점에서 책을 빌려 읽던 것, 그 책 속의 세계가 얼마나 넓었는지. 16세 시집을 왔습니다. 그 뒤로 책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시간도 읽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창가에서 수님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가끔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을 접었습니다. 어쩌겠어. 이게 내 팔자지. 그것은 체념이었지만 또한 이상한 단단함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쌓아올린 벽. 수님은 그 벽 안에서 조용히 다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 어떤 분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혹은 그 시대에 대해서. 그 화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나쁜 남편과 불쌍한 아내의 이야기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석도 그 시대를 살아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어딘가 상처받은 곳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은 보통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폭력은 때로는 주먹보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사회의 시선에서 옵니다. 수님을 그토록 긴 침묵 속으로 밀어넣은 것은 한 사람의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더 아픈 부분입니다. 수님이 70을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밥상을 차리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풀던 그 순간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국그릇이 식탁에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수님은 의자 등받이를 잡으며 버텼지만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하게 몸을 써온 탓에 여러 곳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척추, 무릎, 심장.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말들이 가족들의 귀에 제대로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수님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냥 고쳐주면 되지 뭐.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그녀의 말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휠체어에 앉아 지나가면서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바깥으로 가을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가는 나뭇잎들. 예쁘네. 그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이 열린다. 안에 빛바랜 통장과 편지가 있다. 가족들이 수님의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 그리고 봉투 하나. 통장 표지는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자식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들이. 몇백 원, 몇천 원씩 입금된 기록들이 수십 년치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액.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이 뭐예요? 수님은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모아뒀던 거. 통장 표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님. 자식들은 그 이름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수십 년 동안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불렸던 그 이름이 통장 표지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결혼할 때 보태 쓰거라, 아프면 병원비로 써라, 공부하고 싶으면 써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통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님이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모은 것들. 장보고 남은 돈, 누가 쥐어준 용돈, 작은 품앗이에서 받은 몇 푼. 그것을 모은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어딘가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것을 입 밖에 낸 적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녀가 원했던 것들을 모두 삼키고 대신 아이들을 위한 돈을 모으고 아이들을 위한 편지를 써두었던 여자. 그것이 박수님이었습니다. 밤 병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린다. 수님이 혼자 누워있다.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밤이면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몸이 이렇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이 몸으로 그만큼 버텨온 게 신기한 일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원망도. 그저 피곤했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다가 처음으로 앉은 사람처럼 그 피로함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재석은 아내의 입원 이후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사온 과일을 깎다가 잘 안 되면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TV를 같이 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이재석은 TV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재석이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말처럼. 아니면 평생 하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꺼내는 말처럼. 나 당신한테 서운한 거 있었어. 이재석이 굳었습니다. 서운하다는 게 원망은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수님은 계속했습니다. 나도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어. 책을 읽고 싶었어. 새벽마다 일어나지 않고 한 번만이라도 늦잠 자고 싶었어. 밥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싶었어. 어디 한번 여행 가고 싶었어. 당신이 오늘 고생했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했어.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이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 이 장면을 듣고 있는 성인 아들. 눈물이 흐른다. 밖에서 이 대화를 들은 큰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평생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살았나 싶어서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재석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80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자신이 틀렸다는 걸, 자신이 상처를 줬다는 걸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수십 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신도 그렇게 배웠겠지. 나도 알아. 수님이 이재석의 손을 잡는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이재석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병실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상처가 화해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님이 그날 선택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난 뒤 수님은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나중에 막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편하더라.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사왔고 누군가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병실이 좁아서 복도까지 넘쳤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그 한가운데에 앉아서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웃는 걸 처음 봤다고.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봄이 왔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가꾼 것이었지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님은 그날 처음으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막내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봄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빛이 눈꺼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붉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좋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서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대로 살았어. 내 방식으로.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것이 없었냐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불을 지폈던 것, 비 오는 밤 아이를 업고 달렸던 것, 혼자 눈물을 삼키며 설거지를 했던 것, 서랍 속에 통장을 숨겨두었던 것, 모두 자신이 살아낸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박수님이었습니다. 막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두껍고 마디마디가 굽어있는 손. 그 손이 밥을 지었습니다. 그 손이 빨래를 했습니다. 그 손이 새벽마다 불을 지폈습니다. 그 손이 아픈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 손이 통장에 조금씩 돈을 넣었습니다. 그 손이 편지를 썼습니다. 막내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눈물이 그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수님이 막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왜 울어? 나 안 죽어. 그래도 뭐야. 봄인데. 햇빛도 좋은데.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뜻한 햇빛이 퍼진다. 수님이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이가 몇 개 빠진, 그러나 아주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몇 달 뒤 병실에 아침 햇빛이 스며들던 날,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커튼이 살랑이며 움직였습니다. 꽃병에 꽂힌 꽃이 그 빛 속에서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박수님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침대 위 시트가 정갈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화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녀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없었습니다. 수님이 떠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자식들은 한 가지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들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이재석의 처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누구 엄마로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의 산소 비석에 이름을 크게 새겼습니다. 박수님. 성도 이름도 온전하게. 그것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 찾아드렸어요. 그리고 한참 울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번만 불러드리세요. 어머니의 이름을. 그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봄바람 속 꽃들이 흔들린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살아낸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